여기서 이제 저는 영국의 전략 브레인 사무엘 라만이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텔레그래프에 제가 이거 읽느라고 이 사람 제가 좋아하거든요. 텔레그래프에 글 써놔가지고 제가 그걸 바락바락 가서 읽느라고 무려 64파운드를 썼습니다. 연회원 그렇게 가입하는 게 제일 싸서. 유럽은 공포에 질려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뭐 그런 뜻이죠. It is time for Europe to panic. 이제 유럽이 공포에 질릴 때가 됐다. 이 사람은 늘 똑같은 입장이에요. J.D. 밴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에 주목해야 된다. 밴스 저 사람은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트럼프랑은 결이 다르다. 이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줄여서 동아시아 비중을 높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금 러시아의 핵심 전력은 나토 제5조, 즉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다른 나라가 다 벌떼같이 돈 빈다라는 그 나토 제5조를 무력화하는 거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발할 거다 이거지. 니들 한번 덤벼봐 임마. 니들 한번 덤벼봐. 그것도 뭐 저강도 도발도 했다가 중강도 도발도 했다가 고강도 도발도 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발 뺀 다음에 그 짓 할 거다 러시아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빨리 군비 자주국방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독일은 예를 들어서 국방비는 늘렸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군인 숫자는 줄어들었다. 영국 같으면은 방공 시스템은 뭐 없다시피 한 개판 상태다. 트럼프 일기 때에 유럽 나토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었다. 그때는. 트럼프 이기 때는 정말 살벌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무기가 다 소진됐으니까 살벌해지고 무기의 소진 속도가 트럼프 일기 때야 그 돈바스 지역 근처에서 투닥거린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 되니까 일종의 총력전 비슷하게 되니까 무기 소진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무엘 라마니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 전략 브레인이죠. 근데 이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동아시아 쪽 얘기를 할 때 미국 쪽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요. 미국 쪽 사람들은 그걸 못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개 이런 군사지정학 평론가들이라는 게 이제 정보기관도 가야 되고 정부도 가야 되고 뭐 의회도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한 진실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좀 미국 쪽 사람들이 말을 감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드니 사일러 같은 사람도 북핵은 강압용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명제입니다. 북핵은 방어용도 아니고 공격용도 아니다. 저건 강압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강압의 배후는 누구고 강압의 목적은 뭐냐? 그 얘기는 안 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깊게 보는 사람들도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그 금기가 되는 영역은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중에 공인이 되기도 하고 또 외무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정보개통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들을 공개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해두면 나중에 공적 업무를 수행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뭐 별로 그런 게 없나 봐. 예, 또 지금 대학 연구기관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찔러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를 동시에 통찰합니다. 주목해야 될 브레인이고요. 제가 강추합니다. 가끔 혹시 영어에서 보이면 읽어보십시오. 게다가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뭐 포린 어페어스 같은 데 기고한 글이 38 로스 같은 이런 전문적인 그 군사 지정학 정보 매체도 자주 전제가 돼요. 38 로스에 전제된 것만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이건 며칠 전 기사입니다. 며칠 전 에세이예요. 마지못해 북한 제재에 동참하던 러시아가 북한 제재 체제를 파괴하는 그런 파괴자로 변신했다. 푸틴의 새로운 십자군 전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러시아와 북한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중이다. 그 다음에 북한과 파트너십은 분홍빛 미래인가? 북한은 아프리카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북한과 이란 반미동맹인가 아니면 경제거래 관계인가? 중동의 친이란 무장 세력과 북한의 동맹관계. 이란 핵동결 체제 JCPOA가 깨진 이후 북한과 이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야. 동아시아 쪽을. 동아시아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금
동아시아 쪽을 정확하게 아니까 트럼프랑 제이디 밴스가 유럽 쪽을 힘을 빼고 유럽에 대한 미국의 그런 그 방어력을 좀 줄이고 그걸 동아시아로 옮겨야 된다. 미국의 힘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다라는 걸 절감하는 거죠. 이거 진짜로 그 일 벌어질 수 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진짜 심하게 벌어지면 유럽이 정말 그 빤스 하나 차고서 그 겨울바람 부는 별판에 나앉는 그런 꼴 된다. 정신 차려. 그런 글이에요. 저 글이. 예. 라마니의 글 중에 제가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시원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푸틴 처음 갔을 때 저건 푸틴이 중국 골지르러 간 거다. 중국에 대해서 야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킬 파워 있어.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은 우리 러시아는 괜찮지만 너 중국은 홀랑타. 그러니까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중러북 3국 파트너십은 통일된 3국 축체제 Unified Trilateral Axis가 될 수 없다. 중러북 각각의 역사적 배경, 전략적 이해관계, 지역 안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 셋이 이렇게 악마 셋이 디글디글 엮여갖고 돌아가는 이 파트너십의 생성은 글로벌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첫 번째 이런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북핵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제가 가끔 얼핏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뭐 친중분자 같이 들릴 수 있는 말이라서. 북핵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였거든. 중국은 밥상에다 신발 올린 놈들이다. 군사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채우면 안 된다. 그냥 지금 영구 분단을 그냥 안정되게 마르고 닳도록 유지하는 게 군사 지리적으로 보면 올바른 전략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본원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핵과 미사일을 채워놨으니 밥상 위에다 신발 올린 것과 같은 정신분열적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해 왔잖아요. 이 사람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북핵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북한의 정당한 대응이며 자유적 행위라고 본다. 중국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나치게 핵미사일 게임 수위를 높이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핵 자산을 증가시켜 중국이 불리해진다라는 점을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중국 너희 뭘 원하는 거냐 이거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근사하게 차고서 날뛰는 거 원해? 아니면 북이 핵과 미사일 내려놓기를 원해? 그 미묘한 그 아주 종이장 같은 중국 나름의 그 균형점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푸틴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팍 튀죠. 이 얘기하잖아요. 러시아는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원래 러시아 공산당의 입장인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러시아 원문을 읽는 사람이더라고. 최근 러시아 푸틴 집단이 러시아 공산당의 이 노선을 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통합당이죠. 러시아 통일당이죠. 푸틴은 러시아 공산당 아닙니다. 당연히. 예. 러시아는 북에 대한 중국의 입장 안에서만 움직일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도 중국의 뒷덜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체 구도를 크게 어그러뜨리면 대판 싸움이 나니까 중러 사이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체 구도 속에서만 움직일 거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중러북 삼국체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군사지정학적 입장이 그나마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삼국 파트너십이 가능하지. 이게 충돌하기 시작하면 갈갈이 나눠진다. 충돌하는 정도까지 깊게 내려가면. 깊게 내려갈 수 없으니까 축체제. 서로 하나로 엮인 축체제가 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라만이 이 사람과 같은 이런 거를 왜 미국 학자들이 못 보겠어요? 보죠. 근데 미국 학자들은 이제 커리어가 이런 이 동북아랑 직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커리어랑 걸려 있고 시린 사일러만 해도 엊그저께까지 CIA나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얘기 다 떠들 수가 없잖아. 그런 업계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을 아끼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라마니는 그냥 다 질러버리더라고. 그래서 강추합니다. 혹시 보실 분들이 있으면. 독일이 이제 이렇게 판이 가니까 참 의문스럽죠. 독일이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서 그 나토 정상회담 7월 달이 그 이번 달이죠. 판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미국이 앞으로 대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우리 독일에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으세요 해갖고 이번에 짝짝꿍 했잖아. 그럼 이게 뭔데? 다영역 임무여단 MDTF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미국이 이게 지금 이 여단이 4개까지 만들어졌어요. 한 여단이 한 4,500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이게 이제 그 조직표인데 뭐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 이제 정보 통신 계통도 엄청 많아요. 사이버 쪽도 많은데 우린 뭐 이렇게 빵빵 쏘는 거 좋아하잖아. 쏘는 거는 여기 빨간 박스, 파란 박스, 연두색 박스예요. 빨간 박스는 잘 아시는 로켓 쏘는 거 하이마스. 파란 박스는 제가 말씀드리는 MRC 중거리 타격 능력 일명 타이폰. 연두색 박스는 이거는 Long Range Hypersonic Weapon.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3,000km 때리는 지상 발사 극초음속. 그래서 이게 이제 화력이라고요. 빨갱이, 파랭이, 연두가. 이게 화력인데 재밌는 게 뭐냐. 독일 유럽에 다영역 임무여단 제2 다영역 임무여단 이게 미국에 지금 서너 개밖에 없는데 그게 2021년부터 배치돼 있었어요. 올해 지금 2024년 아니야. 독일이 오케이를 안 해서 이 중에서 파란 박스랑 연두색 박스가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어. 가만히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지금 우크라 전쟁 떨인 지 3년 지나서야 그리고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살벌한 대통령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야 파란 박스 타이폰 오세요. 연두색 박스 극초음속 미사일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얄밉죠. 예. 그래서 2026년부터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참고로 제3 다영역 임무여단은 하와이에 배치되어 있고요. 제4 다영역 임무여단은 최근에 괌에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단 조직 중 일부인 지금 화력 쪽을 특히 이 빨간 박스, 파란 박스, 연두색 박스 중에 이 파란 박스 그게 이제 화력의 일부인 MRC 그러니까 중거리 타격 능력 일명 타이폰 이거를 복제해 가지고 필리핀이나 오키나와에 넣고 싶어 하는데 필리핀도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세요. 오키나와는 아유 일본은 아유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저희가 대신 그냥 토마호크 400발 살게요. 네? 400발 주문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잘못 이제 국내에서는 얘기가 좀 된 게 있어요. 2024년 4월에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이 MRC 타이폰을 영내에 인태 지역 배치하겠다. 이 MR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영역 임무 여단의 세 종류의 화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호크랑 SM6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이폰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괌을 기지로 MRC만 복제해서 추가 배치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린이 말한 직후에 4월 11일 날 필리핀에서 열린 미국 필리핀 연합훈련에 MRC가 깜짝 등장했어요. 이거를 필리핀 배치라고 말을 못합니다. 훈련 끝나고 다시 갔다고요. 필리핀이 부담스러워해요. 한국은 이게 아마 그 일본 필리핀과 달리 미국이 배치하고 싶어 하질 않을 거예요. 하나는 미국이 중국한테 여기 배치하게 되면 쟤를 작살나거든. 미국 무기에 의해서. 너희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되니까 중국과 긴장이 더 높아져야 배치하죠. 그때 쓸 카드로 남겨두는 거죠. 뭐 소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중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매력인데 한국은 현무3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다수 탄도미사일이 이미 있어. 예, 이게 현무2 탄도미사일이죠. 뭐 현무2 이런 거 많잖아 요새. 그러니까 이거 아니 MR3보다 더 화력이 좋아. 한국은 자기가 만들어서 갖추고 있는 화력이. 일본 이런 거 안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3 순항 미사일 저게 공식 최대 사거리가 1,500km인데 3,000km짜리 개발 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게 워낙 비밀스러운 무기여갖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3,000km짜리는 언제나 영원히 개발 중이라고 발표될 겁니다. 실제 상황이 뭔지 모르겠고 저는 개발 끝나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저게 이제 한국판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거거든. 미국이 토마호크 안 주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MRC로 가지고 갖다 놔야 될 무기를 한국은 지 손으로 만들어서 지 리스크 아래서 지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라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너희 중국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기세등등하게 한 짐 지고서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동맹이에요. 여기가. 그런 동맹이 없어요. 세계에. 지금 보셨잖아. 독일 행감치고 앉아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애가 달았겠냐고요. 미국이 최근에 괌에 들어간 제4 임무여단이 생겼지 최근까지 제3 임무여단이에요. 미국 본토에도 없어 아직. 제1임무여단은 하와이. 아니 본토에 하나 있다. 태평양 쪽에. 제2임무여단이 유럽. 제3임무여단이 유럽보다 그러니까 차례로 생긴 순서가 그래요. 제3임무여단이 하와이, 제4가 괌 이렇게 되는데 괌 최근에 생긴 거고. 그럼 제2가 언제 생긴 거냐? 2021년 9월에 배치해놨다고. 지금부터 무려 거의 3년 전에. 근데 지금까지 독일이 행감치고 우리 그 임무여단은 두세요. 그런데 거기 그 화력은 안 돼. 그 하이마스는 갖다 두셔도 그 타이푼이랑 그 극초음속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극초음속이 물론 개발이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타이푼도 한 재작년 작년 이렇죠. 그러나 그게 지금에서야 얘기됐다는 게 너무 웃기죠. 미리 다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토마호크 SM6 같은 물건은 없지만 SM6에 대별을 될 수 있는 그거보다 살벌한 게 우리는 탄도미사일이 있잖아. SM6보다 훨씬 살벌한 현무 2, 4, 5 탄도미사일이 몇 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누구는 3,000발이라고 그러고 뭐 몇 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현무3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게 토마호크만큼 파워풀한 거거든요. 이것도 몇 발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한국은 이미 이른바 미국이 MRC 중거리 타격 능력이라고 불리고 일명 타이푼이라 불리는 그 체제보다 더 살벌한 걸 지가 알아서 지 리스크 아래 지가 운영하고 있어. 이미. 그런 거죠. 이제 일본이 상당히 발빠릅니다. 이 필리핀 군사동맹하고 호위함 돌진했죠. 7월 4일 그 일본 호위함이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을 감시하다가 느닷없이 저장성 해안 쪽으로 돌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해가 어떻게 되나? UN 그거에서 20몇 킬로죠. 그 안을 들어간 거예요. 영해 안을.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영해 안에서 놀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월 8일에는 필리핀과 일본 사이에 일본식 군사동맹을 맺었죠. 일본은 남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상호 방위 동맹을 못 맺습니다. 그 대신에 군사 교류를 하고 서로 파병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상호 접근 협정. 일본 용어로 원활화 협정. 영어로 Reciprocal Access Agreement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중국의 강약약강이 나오죠. 중국이 이제 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 빌어먹을 근성이 나오죠. 갑자기 시진핑과 그 마르코스 사이에 충돌 방지 핫라인 개설 급물살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코스 출세했어. 우리 몽봉 마르코스 아저씨. 시진핑 아재랑 직접 이제 핫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간에. 그러니까 주석실과 대통령실 사이에. 그러니까 정상 대 정상 레벨로. 이게 막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덤비고 미국이 기세등등하게 덤비고 오스트레일리아 기세등등하게 덤비니까 중국이 뜨거워. 그 마르코스랑 놔.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약약강이야. 아이고 참.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말씀드릴 때 백모 주장, 제가 그랬죠. 트럼프 고립주의는 선별적이다. 유럽엔 싸늘하고 동아시아는 훈훈 동맹이다. 맞죠? 이제 그게 아까 밴스 얘기에서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화법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 혹은 트럼프 자신이 헷갈리는 거를 밴스가 굉장히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좀 덜 튀니까 트럼프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지 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주위에 한번 떠보려고 와서 개소리하고 있는 엘브리츠 콜비 같은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되죠. 언어가 정리되고 개념이 정리되니까. 제 주장의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이 지능적 전략적 요소, 그러니까 밴스 같은 인물이 결합을 하면 트럼프가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번에.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 편향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삼지창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실상의 주적은 중국이며 그게 한미동맹의 근본 정신이다. 만약에 6.25의 주체가 중국이 아니었더라면 한국은 한미동맹 맺을 필요가 없었다. 근데 6.25의 주체가 중국이었고 그 뒤에 또 소련이 있고 북한이 사고치면 반드시 뒤에 중국 소련 없고 사고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려고 그러는 미국을 손을 딱 붙잡고 꺾으면서 야 우리 보고 그냥 쟤들 감당하라는 얘기는 우리 죽으란 소리지. 쟤들 뒤에 중국 소련이 있는데 너도 말뚝 박어 여기. 그렇게 맺어진 게 한미동맹이다. 다시 그 한미동맹 정신,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사실상의 주적이 중국이며 한국은 중국 억제의 젖춧돌이다.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얘기하면 미국과 얘기 다 풀린다. 그 다음에 물론 국내 정치의 그런 하중 때문에 과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모나 되니까 이렇게 떠들지 만약에 권력 가진 사람이 이렇게 떠들면 저 또라이 구구라 그러고 온갖 군데서 다 공격받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관이죠. 예, 자꾸 이제 트럼프 정부한테 대만도 잘 지켜줘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잘 지켜줘야 된다. 물론 겁을 주고 닥달을 해서 자주국방을 하도록 분발하도록 해야 되지만 지켜줘야 된다. 특히 우크라 버리면은 시진핑 간땡이 붙는 수 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동반이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영내 긴장 완화 책임을 덜어주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 MRC가 올 필요가 없는 나라일 정도로 힘이 강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뭐 위성도 뜨고 뭐 KF-21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범서방 진영에 무기를 공급하는 당신들의 군사지정학 파트너고 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 남미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루 거기 완전히 중국이랑 좋아 죽는 나라예요. 페루의 그 한국 이름 뭐더라? 혹시 적어주세요. 케이세인가 뭐 그런 항구 있어. 거기 그 페루 수도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한적한 어촌을 중국이 얼마를 집어넣냐면 3.5 빌리언이니까 한 5조 집어넣은 거죠. 5조. 그 남미 최대의 항구를 만든 거라. 그래갖고 미국이 약이 바짝바짝 올라가지고 그 중국이 독점 운영해요. 그거.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페루가. 근데 페루가 무기는 한국제만 쓰잖아. 중국제 안 쓰잖아. 왜냐? 말하자면 페루야말로 조선일보의 금과 옥조, 김대중 선생의 금과 옥조를 익힌 거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제 안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보는 한국. 그 다음에 경제는 4분의 3 중국, 4분의 1 한국. 그런 어떤 기묘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미국의 그 압력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페루가 지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한국이 거기 안 들어갔었으면 페루는 그냥 지금 저기 남미에 있는 쿠바가 될 뻔한 거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그 윤석열 정부나 그 국가안보실 이런 데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국방부 다 잘 알아서 당당하게 잘 다뤄낼 수 있을 거다. 아니 지도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1000km 때리니까 뭐 저 퍼런 그 거품 퍼런 그 비눗방울이 1000km인데 한국에서 중국 중요한데 다 들어오는 거만 뭐 저기 그 시뻘건 그 저기 그 말발굽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제일도련이 저 한국 그 백령도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저 삼각형 제가 강사진, 강정, 그다음에 사세보, 진해 이 삼각형이야말로 이 제일도련의 그 핵심적 방어 진지죠. 해군 방어 진지죠. 우리 합동 활약함 만들면 저 안에 갖다 두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